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요. 덜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499페이지 보시고 자, 그 499페이지 보시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와 있죠. 담보 책임. 계속 이어서 보면 칠판 보시고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담보 책임이 나와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전부가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병소유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그 전부가 자기 아닌 타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거죠. 자, 그럼 집게 아니라 너네 거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이죠. 채권행위니까. 채권행위니까 유효입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인데 이랬을 때 결국은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잖아요. 집게 아니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이때 만약에 매수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선의의 매수인이죠. 선의의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은 만약 을이 갑이 매매할 당시, 갑과 매매할 당시 을이 전부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뭐만 할 수 있냐면 해제만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자, 그리고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매도인도 자기가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매도인도 몰라요. 착각을 한 거죠. 그런 경우라면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해서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는 같아요. 얘가 선이었을 때는 매도인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지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악이었다면 매도인이 해제만 할 수 있다. 결론은 같아요. 그걸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한다. 비교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매수인이 뭐였을 때? 선이었을 때.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라면 이때는 해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권리 행사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하고 손배청. 악의의 매수인이라면 해제만 할 수 있고 손배청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전부가 타인 거죠? 근데 요거는 일부만 타인 거예요. 예컨대 토지 100평을 팔았는데 그 중에 20평만이 병의 것이고 자기 건 8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인데 갑이 토지를 파는데 100평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평이 병소유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어떻게 하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왜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는 말은 평당 예컨대 100만 원씩 계산하면 100평이면 얼마예요? 평당 100만 원씩 100평을 팔면 매매 대금은 얼마? 한 평에 100만 원이에요. 100평이면 얼마? 1억.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마음 급해 죽겠는데. 지금 1억 원이에요. 매매 대금이. 그죠? 그런데 을이 취득하는 평수는 몇 평이에요? 실질적으로? 80평밖에 안 돼요. 20평은 갑밖에 아니니까 갑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억 주고 80평만 취득하니까 돈을 더 준 거잖아요. 80평 취득하면 평당 100만 원씩 계산하면 8천만 원이죠. 근데 1억을 줬으니까 2천만 원 더 준 거잖아요. 그 대금을 깎아달라.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수량이 모질래니까. 근데 여기는 수량이 모질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이라면 대금감액 청구,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악의 매수인이라면 대금감액 청구만 할 수 있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이게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량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뭐냐면 갑이 토지 100평을 역시 팝니다. 을에게 파는데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80평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하고 다르죠, 요거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는 100평을 팔았는데 20평이 남의 거라서 소유권 이전을 갑이 못 해준 경우고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100평을 팔았는데 측량을 해보니 80평이었다. 처음부터 20평 자체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애시당초. 그죠?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80평이었다. 그러면 이건 수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또는 일부 멸실했을 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악이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선이라면 대금감액 청구, 이것도 수량이 부족하니까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어요. 대금감액도 청구 못하고 그 다음에 해제도 못하고 손배청도 못한다. 여기 뭐라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다음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책에 보시면 499페이지에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그죠? 책에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했는데 저는 용익권능이 제한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칠판 보고 이해해 보셔요.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요. 매매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있어서, 즉 토지라면 지상권자가 있어서 을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이전을 받았는데 을이 사용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상권자나 또는 지역권이 없어요. 통행을 못해요. 통행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통행지역권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는 지역권이 없어야 되는데 지역권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또 못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전세권자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나 질권자 때문에 사용 못하거나 유치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통해서 을이 소유권은 취득했으나 사용은 못하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사용수익권능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이 경우 을이 선이라면 악이라면 어떤 권리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일 때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용익 권능에 의한 제한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담보 권능의 제한입니다. 이건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 부동산의 저당권 A라는 자가 돈을 갑에게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한 상황이었어요. 자, 저 부동산이 예컨대 2억짜리라고 해보면 A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당 잡았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지금 매수인이 사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되었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승계취득이니까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따라오죠.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 같이 따라오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저 집이 얼마짜리라 그랬죠? 2억짜리라 그랬죠? 그리고 저당권이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1억 있었다 그랬죠? 근데 매수인 을이 갑에게 얼마를 준 거냐면 매매대금 2억 원을 다 준 거예요. 다 줬다고요. 그러면 갑이 2억 원을 받아서 1억 원 A한테 갚고 그리고 저당권 말소시킨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뻥친 거예요, 요놈이. 돈을 2억 원 받고 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온팡 지금 매수인이 뒤집어 쓰게 생겼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도망갔으니 은행 이자를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안 갚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실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매도인이 지금 사기당한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다 주면 매도인 측에서 알아서 돈을 변제하고 깨끗하게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안 그렇더라. 자, 이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결국 을은 자기 소유 부동산이 경락인에게 낙찰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일 때도 마찬가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갑이 지금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갔는데 매수인 을이 갑에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을이 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실행 안 되죠? 그럼 을은 소유권 유지하잖아요. 그죠? 지금 해지하고 손배청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그렇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얘가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 갚은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하는 거예요. 출제, 재산을 내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줌으로써, 출제함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하면 그 출제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그래서 자기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 실행을 못하게 갑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실행 안 되니까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죠? 대신 갚은 돈을 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출제 상환 청구권이에요. 뭐라고요? 출제 상환 청구권. 자, 그래서 얘한테 출제 상환 청구권,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갚았으니까. 자, 이거는 언제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담보권능의 제한은 그 부동산에 A씨 당시 여기 있었을 때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 이게 설정되어 있다가 얘가 뭐 했을 때 실행됐을 때 문제예요. 실행됐을 때. 우리 판례는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이 됐을 때 또 가압류에 기해서 강제 경매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요 담보권능의 제한 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표가 이렇게 돼요. 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그런데 그 재산권에는 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죠? 네. 그런데 하자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 하자가 크게 보면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의 하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권리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거 499페이지 보시면 담보책임 정리기에서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표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세로 측은 전일 수용 담이에요. 그죠? 글자 따면. 어저께 토지를 수용한 이야기예요. 전일 수용담. 표 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로축 보면 대감청, 대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시오. 전일 수용한 이야기인데 전일 토지를 수용한 이야기를 하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감에게 얘기한 거예요. 대감. 해제하고 얼른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누가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감이 이런 제기랄 그런 거예요. 제기랄. 아시겠죠? 세로측은 전일 수용담, 가로측 대감, 해제, 손배청, 제기랄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X 친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감액 청구가 아예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용익권능에 제한해서 선이든 악이든 대금감액 청구가 없고 담보권능에 제한해서도 선이든 악이든 대감청이 없는 거예요.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건 두 가지 경우에만 있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해서. 왜 그러냐면 대금을 감액해달라는 건 숫자가 모질래니까 깎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돈을 더 준 거니까 그걸 감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만 대감청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색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색칠한데 이 네 가지는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색칠하지 않은 데는 선이면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대금감액 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능의 제한에서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해제, 손배청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표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건 뭐 같아요? 쓰레받기야. 쓰레받기. 쓰레받기. 요게 손잡이. 윗판, 아래판. 예? 이렇게 생긴 쓰레받기 있잖아요. 이렇게. 쓰레받기 모양. 저도 억지인 거 알아요. 근데 손잡이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올라가 있잖아요. 가운데 아니잖아요. 한 칸 올라가야지 힘을 잘 받죠. 그죠? 밑판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야지 쓰레기가 안 퍼지잖아요. 그죠? 네, 쓰레받기예요. 쓰레받기고 여기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쓰레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아래는. 나머지만 쓰레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데 이 쓰레기가 들어가는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공간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의의 매수인이라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량부족의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그러면 매수인이 선이었어요. 그럼 수량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뭐 할 수 있다? 대감청, 해제권, 손배청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일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악이에요. 그럼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안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년이 바로 제척 기간에 해당한다. 외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일 문제 나오면 전일 수용, 담, 대감, 해제, 손배청 얘 없고 얘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다 있다. 나머지 선이면 있고 악에는 없다. 요거 그리는데 1초,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손바닥에 써놓고 두고두고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나왔을 때 갑이 토지를 100평을 팔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80평이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러면 요 색칠한 요 부분은 선의악이 다 있는데 나머지는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감청 있고 해제권 있고 손배청 있고 악의 매수인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30평이 병의 소유였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선이라면 어떻게 돼요? 요거대로 가면, 표대로 가면, 선이면 있고, 악이라면 있고, 없고로 가야죠. 다시. 요 부동산에, 병에 저당권이 있었고 얘가 실액이 됐대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담보권 등의 제한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배청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 전세권자였어요. 전세권자라서 사용을 못해요. 뭐의 문제? 용의권 등의 제한 문제. 그러면 저 표로 가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해제하고 손배청할 수 있고 악이라면 안 되죠. 색 안 칠한 거는 선이면 되고 악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암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난 도저히 이 표는 못 외우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다 되는데 선이면 다 되는데 악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악이라도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선이면 다 돼요. 다 되고 악의는 다 안 돼요. 근데 악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감청, 담보권 등에 대해서 해제권과 손배청. 그래서 전, 해, 일, 대, 담, 해, 손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얘들은 뭔데요? 악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해일 때, 담해선. 이렇게.
아니면 표로 통으로 외워버리시든지. 됐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기타 이제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인이 하자 내지는 흠 없는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건 권리에 흠이 생긴 경우고, 요거는 물건 자체에 기스난 경우예요. 물건에 흠이 생긴 경우. 근데 물건은 이렇게 특정물하고 불특정물, 다른 말로는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걸로 정해놨어요. 다른 거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걸 특정물이라고 하고, 종류물은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는 특정물이에요.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예컨대 종류물에 해당하는 건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종류물. 예컨대 소주 한 병을 샀어요. 근데 막걸리 냄새가 나요. 신 거예요, 소주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자동차 소나타 한 대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종류가 많은 것들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들은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토지 건물은 특정물이지만 소주,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한다? 종류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본넷도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어요. 그럼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담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자, 이 특정물과 종류물로 나누는 이유는요, 완전물 동그라미 X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물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완전한 물건으로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만, 얘는 해당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때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하지요? 그럴 때는 얘는 완전물 급부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특정물이 되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특정물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배우자는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둘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없죠. 특정물이면. 종류물이면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정물의 개념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는 물건을 특정물이라고 합니다. 자, 매수인이 선이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에 대해서. 아, 집을 샀는데 오래된 낡은 빌라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천장에서 물이 막 새요. 비가 오면. 그럼 집에 물건에 하자가 생긴 거죠.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매도인에게 매수인은 어떻게 합니까?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서 뭐여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 그러면 오래된 빌라고 낡았다라고 하면 비가 내릴 수도 비가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매수인 선이 무과실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요거 물건의 하자의 제척 기간은 6월입니다. 얘는 1년이죠. 얘는 6월이야. 짧아요. 다만 언제부터 6월이냐면 선이었기 때문에 하자에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무슨 날? 안 날로부터. 다만 완전물의 급부 청구를 한다라는 말은 그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깨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한 건 그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건 계약을 깨겠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류물일 때는. 그러나 특정물일 때는 이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담보 책임과 관련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경매 하자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의 하자는 경매의 하자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물건의 하자는 경매의 하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인데, 예? 그럼 경매로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소유자가 된 거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낙찰받았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명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나가라. 이제 내 집이니까 넌 나가. 라고 내보내야 되겠죠? 이사비를 달래요. 알았다, 주겠다. 그래서 주긴 줬는데 이 사람이 속이 베베 꼬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또 경락이 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낙찰받았다고 비우라고 하니까 비우긴 비우는데 기분 나쁘죠? 나쁠 거 아니에요. 다 때려부시고 가는 거예요. 유리란 유리는 다 때려부시고 보일러 때려부시고 돈 되는 거 다 때려부시고 간단 말이에요. 집에 가니까 이게 완전 전쟁판이에요. 경매를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그래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는 그냥 넘어가시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교환 요것도 그냥 넘어가시죠. 별거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요. 자, 지금 이 교환은 얘하고 지금 이 토지하고 건물을 바꾸는 계약을 하는데 얘가 10억인데 건물은 8억이에요. 그러면 8억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바꾸는 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신해서 얘가 뭐를 합니까? 2억 원을 추가로 돈을 줘요. 그럼 10억 원이 대충 맞잖아요.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돈을 줬을 때 얘를 보충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충금.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이 교환에서는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 어떻게 내냐면, 자,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그래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전부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낙선계약이니까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물물교환이라고 하니까 자꾸 유물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근데 임대차도 이 물건을 이렇게 나눠보고 소비물과 비소비물을 나누고 소비물에 대한 대차를 소비대차, 비소비물에 대해서 대가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대가 없으면 사용대차, 있으면 임대차. 이건 우리 여러 번 했던 거고요. 이 기초고. 그러면 갑의 의무는 결국 물건을, 빌려준 물건을 사용 수익케 하는 의무, 을의 의무는 거기 사용에 대해서 임대차라면 차임,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게 성립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결국은 비소비물에 대한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토지 임대차와 건물 임대차로 나누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냐 건물이냐 이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월 지나서 해지되는 거고 임차인이 하면 몇 월? 1월 지나서 해지돼요. 이건 전세권하고 구별이 되죠. 전세권 기간 약정 없을 때는 어떻게 됐죠? 6기통 그랬어요. 6개월의 기간이 통과되면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 통고 그랬죠. 전세권은 6기통 V6. 근데 임대차는 임차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버틸 수 있는 거고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면 한 달 만에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동사는 5일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는 6.15, 전세권은 6기통, 임대차는 6.15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전세권은 6기통, 임대차는 6.15. 아시겠죠?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로 가잖아요. 그럼 법정갱신되면 임대인 측에서는 6월 주장하고 임차인 측에서는 1월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정갱신으로 가게 되면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에서는 반땅 쳐서 3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반땅 쳐가지고 여기 반땅 친 거예요, 그냥. 자꾸 임대인 측에서는 6월 주장하고 임차인 측에서는 1월 주장하고 하니까 그걸 반 친 거예요. 그래서 3월이에요, 3월.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올 게 없어요. 예. 법정갱신이란 거 있고 쭉 있어요. 이렇게 다 있어요. 예.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임차인의 의무도 차임 주는 것밖에 뭐 더 있겠어요? 예. 참고로 이제 요거 하나 보시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죠.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그러면 차임도 당연히 감액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0평을 사용해서 1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지금 임차인이 잘못도 없는데 어쨌든 천재지변으로 인하든 뭘로 인하든지 간에 100평 중에 50평밖에 못 썼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감액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요.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형성권이에요. 감액을 청구하면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액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형성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대차에서는 뭐니 해도 임차인의 빅3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첫 번째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 두 번째가 구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빅3 권리예요. 그래서 왜 빅이라고 하냐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그 논점도 많고 다양하고. 자, 여러분 봐봐요. 근데 구속물 그러면 이거는 뭘 전제하는 거죠? 네?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물이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쵸? 토지 임차인의 권리다. 그래서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의 권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엔 평화, 땅엔 지상물, 건물엔 구속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부터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얘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세입자가 그 임대인 집에서 비용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임대인 거를 수리해 준 거잖아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포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상복구 특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특약을 넣단 말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특약을 넣잖아요.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임차인이 가지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앞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을 때 특약사항으로 넣지도 마요.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아예 넣을 때 뭐라고 넣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콱 박아놓으면 임차인은 자기가 비용상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포기한 것이니까. 그럼 비용상환 청구는 포기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구를 안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못 줘요. 그러면 임차인은 뭐 하는 거죠?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비용 나왔다 그러면 비용은 공식 유치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임차인 입장이 되면 계약서를 이렇게 봐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특약 나오면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지우십시다 그러면서 거기다 도장 확 찍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눌 수 있죠. 필요비 그러면 아직도 필요한 비용 그러시면 안 돼요. 필요비가 뭐였죠? 그 물건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유익비. 그죠? 네. 자, 필요비는 그러면 언제 상환 청구하냐면 투입 즉시 상환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필요비에 대해서는 즉시 상환 청구해요. 근데 유익비에 대해서는 언제예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에요. 다만 이 두 개는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데 임차 목적물 반환 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적은 반환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비용상환 청구 못합니다. 제척 기간이 경과가 되면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암기했었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 기간 반환 시부터 6월 그랬죠? 공식처럼 외우시되 다만 여러분 요거 종료해야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하니까 종료하는 거예요? 종료해야지 반환. 그렇죠. 종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반환입니다. 암기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시작. 뭘 좀 하자면 좀 리듬을 갖고서, 예? 열정을 갖고서, 리듬을 갖고서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 6월. 그렇죠. 근데 이행하려면 약간 강약이 들어가야지 이게 기억이 더 남아요. 필요비 즉시 땡기는 느낌.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이렇게. 시작.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 6월. 됐어요. 그럼 요거 비용상환 청구권과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속물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건물 임대차다. 건물을 빌리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서 건물에다가 부착시키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텔레비도 부착시킨 물건, 칠판도 부착시킨 물건이에요. 에어컨도 부착한 물건이에요. 이런 걸 다 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임대차에서는 부속물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얘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임차인이 매수 청구 들어가면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에어컨 시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임대차 종료됐어요. 그럼 세입자 나갈 때 건물주에게 너 이거 사라고 하면 건물주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안 살 수 없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매수 청구해버리면 임대인은 사야 되는 거야. 건물주는. 그리고 임차인이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월세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월세 낸 임차인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요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은 모조리 다 매수 청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4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건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자, 이 칠판은 건물에서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분리할 수 있는데 이거 분리해가지고 이것도 따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네. 할 수 있어요? 칠판 떼어서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독립물이에요. 예를 들어 에어컨은 떼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써도 되나요? 네. 그럼 독립물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띄는 것 자체도 어렵거냐. 띈다고 해도 어디로 날릴 거예요, 이거를. 그쵸? 이건 다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못 써요, 못 써. 얘는. 그러니까 얘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테레비는 뜰 수 있나요? 뜰 수 있죠? 저런 건 독립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차인 소유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물건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에어컨도 리스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스한 물건이다 그건 임차인 소유물이 아니죠. 큰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임차인 소유물이어야 되고 세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에어컨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차인은 저 에어컨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 임차인이 나중에 나간다 그러면 다시 임대인에 매수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그거 샀다가 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또 팔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민법은 있는 거 그대로 계속 써먹는 거지 꼈다 붙였다 부셨다 다시 짓고 이런 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민법은. 예. 그렇게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물건이에요. 자, 내가 여차저차해서 에어컨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저 위에 지붕에다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다. 괜찮겠느냐? 임대인이 오케이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은 이런 것들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만약에 그 부속물이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둬요.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진 현상 시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 시설, 그거는 그 사람만을 위한 거지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칠판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운영할 때 학원을 운영한다면 이 칠판이 필요하겠지만 이 공간을 만약에 사무실로 임대를 놓는다. 그럼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건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건물 통이 전부 다 학원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건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객관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이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본적으로 지상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토지 임대차를 전제하는 거다. 그래서 임대인이 뭘 빌려줬냐면 땅을 빌려준 거고 임대인이 땅을 빌려주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는 거야. 지어가지고. 그냥 마치 뭐 같아요? 지상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에 있는 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쓰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에 있는 매수 청구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상권형이고 얘는 전세권형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다만 얘들은 채권이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고. 자, 그러면 토지 임대차고요. 얘도 마찬가지 편면적 강행 규정이자 동시에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수청권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예요. 임차인이 불리하니까. 채무 불이행하면 행사하지 못하고요.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금 을이 지은 거죠.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갱신 청구를 해요. 언제 하냐면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얘를 지상물이죠. 지상물이 현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상물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갱신 청구 자체를 못합니다. 기간이 만료됐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이때 현존할 때만 갱신 청구 들어가면 그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갑이. 근데 재계약 해주면 되는데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우리 기억나세요? 지상권 떠올려봐요. 지상권 소멸의 효과.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이거란 말이에요. 갱신, 거절, 매수. 그럼 이 경우에 거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매수청권 행사한다. 누가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 을이 임대인 갑에게 건물 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형성권이라고요? 이게 형성권이라고요. 얘는 청구권이고 얘가 형성권이에요. 그렇게 매수청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얘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매수청구는 2차적 권리예요. 갱신청구 거절하면 그때 매수청구 들어가는 2차적 권리지 갱신청구 함이 처음부터 바로 매수청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청구 먼저 들어가야 되고 매수청구는 2차적으로 권리 행사한다. 자, 이거는 지상물은 그럼 세 가지를 요하지 않는데요. 그걸 제가 이름을 붙여서 세 가지를 요하지 않는다. 삼불요 그래요. 삼불요. 어떤 거냐면 먼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가 되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고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부속물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요. 근데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임대인 동의도 안 받고 임차인이 지멋대로 지은 건물은 그게 무허가든 미등기든 매수 청구하면 임대인은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사야 되나요? 네. 임대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도 사야 돼요? 네. 사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도 요구되지 않아요.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매수 청구하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3불료 시작.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한 번 더.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One more time.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요 세 가지를 다 요하지 않습니다. 지상물이 있기만 하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참고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워낙에 중요하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토지를 빌린 거예요. 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인데 뭘로 인해서 둘이 틀어진 거예요.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를 주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토지 임대차는 연 단위로 세를 주고 건물을 빌렸으면 월 단위로 세를 주잖아요. 보통 연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을 세 말씩 쌀로 월세를 연세를 줬는데 갑자기 10말로 늘리는 거예요, 얘가. 친구지간에. 경기도 어려운데 이게 삐진 거예요. 삐지니까 감정의 골이 깊다가 이쪽에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몇 월 경과 이후? 6월 경과 이후에 소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됐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거예요. 을이. 소멸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인은. 예? 이제 소멸됐잖아요. 임차인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가라. 건물 치워가지고 건물 다 헐고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을이 사망을 했어요. 충격을 했는지 지병을 했는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을다시라는 상속인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요 하면서 판결하고 강제 집행을 청구를 했는데 집행 바로 전날에 매수 청구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데 집행 바로 전에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자, 이 매수 청구가 허용되겠느냐? 첫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는 2차적 권리라고 그랬죠? 네. 그럼 먼저 뭐부터 했어야 돼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이건 지금 바로 처음부터 매수 청구 들어갔잖아요. 네. 이래도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했다면 이미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집행이라는 판결까지 받았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언제든 판결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가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네. 집행 전이면 언제든지 매수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할게, 판례. 공부할수록 참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예. 네. 갑소유 토지인데 이제 을이 임차인의 토지 임대차고 근데 이게 남의 토지에 걸치게 되어 있는 건물인 거예요. 임차인 소유 건물이고 얘가 임대인인데 임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임차인이 요 위에만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그게 남의 토지를 걸쳐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얘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걸치게 되어 있는 건물.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철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을이 얘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임대인 토지상의 건물 부분이 부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면 매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다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을은 갑을 상대로 매수 청구해야 되느냐, 이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갑을 상대로 매수 청구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 정을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때는 이 토지 임차인 을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하고 대항력 없는 경우로 나눕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할 수 있고요. 대항력이 있다면 정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그거죠. 첫 번째,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뭐를 해요? 등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뭐를 하죠?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차 빌려요. 땅지, 땅 빌리는 권리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A 소유 토지상에 B가 토지를 빌렸어요. 임차인으로. 그래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A와 B 사이 합의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임대인이 등기라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B 거죠.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 명의의 등기자가 되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게 요거예요. 건물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쭉 넘어가서 어디에 자, 514페이지 교과서 514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514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방가로 2번 임차권의 대항력 나와 있죠? 네.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622조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는 뭘 얘기하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해요. 임차권,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기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를 하면,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 규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죠.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